내가 가천대 합격을 해서 너무 멀어. 다니기가 너무 멀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집을 하나 얻을 거야. 안 멀어. 1시간이면 갈 수 있어. 그래서 집을 하나 내가 얻을 건데, 그러면 우리가 집을 얻을 때 보통 어떻게 얻어요? 전세로 얻거나 임대한다고 하잖아. 자, 임대할 때 우리가 전세로 집을 얻거나 혹은 월세로 집을 빌리는 개념이지. 매매 말고, 소유하는 거 말고. 그러면 우리가 월세로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보증금 500에 뭐 한 달에 30만 원씩을 낼 거야. 혹은 이 보통 전세 2년 계약해서 뭐 2년 동안 내가 뭐 2천만 원을 내 전세 계약을 할 거야. 라는 식으로 계약을 하잖아. 그러면 봐봐. 내가 전세로 해보자. 내가 집을 전세로 2년 계약을 했어. 그럼 내가 요 공간의 집을 전세로 2년 계약을 했단 말이야. 그럼 집주인이 중간에 어쨌든 주인이 있잖아. 집주인이 중간에 내 집이니까 들어갈게요 해서 들어올 수 있어? 안 되지. 전세 기간 동안은 빌린 내 권한이잖아. 그치? 자, 선생님 배경 설명하고 질문 얘기해 줄게. 실사례예요. 팩트예요. 있었던 일이에요. 자, 선생님이 몇 년 전에 그냥 동네 빌라를 4억에 전세로 얻은 적이 있었어. 근데 이 시세상 그냥 뭐 엄청 싸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시세상 그냥 뭐 타당한 가격이었는데 위치가 내 기준에 너무 좋았고 선생님이 이제 본 집들 중에 그냥 제일 깨끗했어. 그래서 이제 2년 계약을 했단 말이야. 근데 약간 계약할 때 약간 싸함이 좀 있었어. 집주인 할머니가 좀 이상하네. 약간 주인은 아들인데 다 할머니가 이렇게 컨펌을 하시면서 좀 약간의 쎄함이 있어서 그때 뭘 했었냐면 전세 보증 보험이라는 걸 들어놨었어. 내 전세금 4억을 나라에서 보증해주는 보험이야. 혹시 모르니까 뭐 어떻게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혹시 들어놨었단 말이야. 자, 근데 얘들아 6개월 정도 지났는데 할머니한테 전화가 와서 아들이 실제로 주인이니까 아들이 이직을 하게 돼서 나가래. 들어와 산다고. 네? 아까 뭐라 그랬어? 2년 동안은 내가 빌린 거잖아. 그럼 6개월 만에 할머니가 나가 이러면 나 나가야 돼? 법적으로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사실 안 나가도 되지. 자, 할머니가 만약에 진짜 나를 꼭 내보내고 싶으면 어떻게 했으면 돼? 돈을 많이 주면 되겠지. 이사비도 줄게, 복비도 줄게, 뭐 한 1,000만 원 줄게, 나가. 그럼 내일 나갈게요 하고 나갔겠지. 자, 근데 갑자기 다짜고짜 나가려니까 아니 뭐 말이 안 되잖아. 막 이런 찰나였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전화 와서 아들이 근처에 집을 하나 샀대. 안 나가도 된대. 뭐야? 그래서 뭐야 자랑하는 거야 뭐야? 약간 좀 알겠어요 이러고 살다가 자 2년 기간 중에 자 이제 1년 6개월이 지났단 말이야. 1년 6개월쯤 지났을 때 이제 이번에는 내 사정으로 선생님의 사정으로 우리가 이제 내가 이사를 가야 할 만한 일이 생겼었어. 그래서 할머니한테 전화를 했지. 할머니 저희 이제 기간이 아직 6개월이 남았는데 이제 집 내놓고 최대한 조금 집이 빠지면 빨리 나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자 봐봐. 선생님이 전세금 얼마를 냈어? 4억을 냈지. 그럼 내가 이 집을 빼고 나간다는 얘기는 할머니가 나한테 얼마를 줘야 돼? 4억을 줘야 되지. 그래야 나도 대출 갚고 나갈 거 아니야. 근데 아무도 집을 보러 안 오는 거야. 물론 부동산에도 막 내놓고 했는데 할머니도 뭐 알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너무 이상하잖아. 그래서 부동산에 가서 물어봤어. 아니 왜 이렇게 이 집 되게 좋은데 깨끗하고 좋은데 위치도 너무 좋고 역 바로 앞이고 왜 집 보러 왜 안 와요? 이랬더니 할머니가 너무 자기가 싸게 내놓은 것 같다고 집을 6억에 내놨대. 그러니까 아까 시세가 무슨 1년 반 만에 뭐 2억이나 뛰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 6억이요? 아유 6억짜리 못 가요. 그러니까 비싸니까 보러 오지도 않는 거야. 자 여기서 질문. 내가 2년이라는 계약 기간 전에 나가고 싶으면 누군가가 집을 보러 들어온다고 해야 내가 나갈 수 있잖아. 그치? 근데 할머니가 6억에 내놓으면 아무도 안 보러 왔잖아. 그래서 진짜 아무도 계약이 안 됐어.
그러다가 한 달이 남았은 타이밍이었거든. 한 달이 남은 타이밍인데 할머니도 사실 불안하겠지. 뭐 생으로 현금 4억이 뭐 어딨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좀 가격을 이제 낮춘 거야. 4.5억으로.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막 집을 보러 왔어. 집을 보러 왔는데 할머니가 자기는 자기 집에 아무나 사는 게 싫대. 개 키우면 안 돼, 애 키우면 안 돼, 뭐 무슨 뭐 하면 안 돼, 막 조건이 엄청 많은 거야. 그래서 면접을 보고 다음 이제 집을 계약을 해주겠다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자,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계약할 때 뭐 해놨다 그랬지? 그래서 모르겠고 알아서 하셔라. 그냥 나가겠다. 우린 분명히 다 얘기했고 기간 안에. 자, 그냥 나가겠다고 하면 내가 이걸 신고하잖아? 그럼 이 4억을 누가 주냐면 나라에서 줘. 왜? 내가 보증보험 들었으니까 이 4억을 나라에서 줘. 자, 그럼 여기서부터 되게 재밌진 않고, 자, 중요한 포인트. 그럼 나라에서는 이 4억이 어디서 나? 정부가 돈이 아주 많아서 막 다 줘? 이 집이 매매가가 10억 정도였거든요. 이 집을 경매로 팔아. 그래서 나한테 4억을 줘. 그 다음 경매에 들어가는 비용을 빼. 그리고 남은 돈을 할머니한테 줘. 정확히는 아들한테 주겠지? 그럼 할머니 입장에서는 이 집이 경매에 나가서 다 사라지는 게 맞아? 빨리 나한테 4억 주는 게 맞아? 그래서 받고 나온 적이 있어. 선생님 이거를 되게 그냥 간단하게 있었던 일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 모든 과정이 너무 필요했고 할머니가 계속 욕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나는 또 쫄려가지고 막 그랬어. 근데 나도 아예 몰랐거든. 선생님도 아예 모르다가 이런 과정 막 더럽고 치사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런 제도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야. 얘들아 생각보다 민사 법은 약자를 위한 을을 위한 법 제도들이 되게 많이 돼 있어. 물론 이거를 악용해서 잘못하는 사례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지문도 딱 요 얘기야. 임대차 보호법, 주택보호법. 자, 가볼게. 자, 이 문단부터 좀 보세요.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임차물이 주택이기만 하면 차임이나 보증금의 액수와 무관하게 적용되지만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 법은 임차인의 주거생활을 위해 최단 기간 2년 동그라미 임차인에게 갱신 요구권도 부여합니다. 자, 갱신하려면 선 봐봐. 내가 만약에 이 집에서 더 살려고 했으면 어떻게 하면 돼? 이 기간 2개월에서 6개월 이 남은 시점에 할머니 저 갱신할게요. 2년 더 살게요 라고 말을 하면 그래 알겠어 오케이 하면 2년을 더 살았던 거고 아니면 할머니가 아니야 우리 아들이 들어가서 살 거야 라고 하면 직계 가족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계약을 더 연장 안 해줘. 우리 그 사돈의 팔촌이 들어와서 살 거야는 안 돼. 남은 안 돼. 근데 직계일 경우에는 갱신이 깨져. 뒤에 가봐. 자, 그래서 임대인이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임대차 기간 만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점에서 볼 때 최단 존속기간은 길면 길수록 좋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최단 존속기간이 지나치게 길게 규정되면 오히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따라서 적정 기간에 최단 존속을 보장하고 임차인에게 갱신 요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최단 존속기간이 적용되는 경우 임차인이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차 종료를 주장하려면 이로 인해 임대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 계약의 갱신이란 기간이 만료되어 소멸하는 계약의 당사자들이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재계약이라고 하죠. 우리가 원래 계약은 당사자들의 의사 합치 동그라미. 원래는 어때? 그냥 말로 그냥 알겠어요 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할머니가 진상이면 어떻게? 무조건 서류 써야지. 자,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 갱신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묵시적 방법으로 임대차 계약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갱신기간 임대차 계약 종료 전 6개월부터 2개월 사이에 어떻게 하면 돼? 저 나갈게요 라고 얘기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또한 갱신 기간 중에 임대인이 적법한 갱신 거절 통지를 하더라도 자, 임차인은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갱신시킬 수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
2개월에서 6개월 사이 계약 기간 중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법으로 규정된 갱신 거절 사유가 있음을 증명해야만 갱신을 거절하여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자, 맨 마지막 문장 가볼게요. 자, 임차물이 점포인 경우에, 상가 점포인 경우에 임차인 보호를 위해 마련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법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최단 존속, 법정, 임차인, 갱신 요구권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럴 땐 어때? 계약 기간 6개월부터 1년 사이, 그 다음 갱신도 1년 계속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교재 구성을 좀 볼게요. 27페이지에 본문 나와 있고 28페이지에 지문 정리해놨어.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OX, 그 다음 31페이지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서술할 수 있게끔 문제 나왔죠. 우리 그리고 그 다음에 33페이지는 무조건 꼭 읽어보고 가야 돼. 왜냐면 지문 나오고 보기 나와서 심화 지문 나왔을 때 활용할 수 있을 만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32페이지 한쪽 하고 넘어갈게요. 32페이지만 해보세요. 6강 넘어갈게요. 봅시다. 로렌츠 곡선 소득 불평등 지문 나올 만한 확률 높은 지문인데 지문 난이도 어렵지 않아서 자, 우리가 소득을 볼 때 소득은 우리가 매달 혹은 년으로 벌어들이는 돈인데 지금 이 지문에서 말하고 싶은 건 계층 간의 소득의 편차가 너무 커서 많이 버는 사람은 이만큼 버는데 조금 버는 사람은 너무 조금 번단 말이야.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요? 소득의 불평등이 평등하지 않은 게 너무 심하다라고 얘기를 해. 그럼 이거를 정확한 용어를 써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문단 보세요.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낼 때 대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로렌츠 곡선입니다. 자, 로렌츠 곡선이란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 순으로 쭉 나열하여 인구 누적 비율과 소득 누적 비율의 관계를 표시하는 곡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득이 완벽하게 균등한 경우에 로렌츠 곡선은 그림의 점선과 같이 45도 대각선으로 그려지는데 이를 완전균등선이라고 합니다. 자, 실제로 가천대 논술 지문에서 그래프, 표 나오는 지문들 상당히 많이 좋아합니다. 왜? 지문의 난이도가 높아지게끔 보이기 때문에 그래. 자, 그래서 로렌츠 곡선을 기준으로 할 때 A와 B와 C 중에 누가 제일 평등하냐, 불평등하냐 라고 물어볼 수 있고 그 다음 문단 가면 진위계수 나와 있는데 가보자. 로렌츠 곡선을 바탕으로 소득 불평등 정도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뭐가 있어요? 진위계수가 있어요. 자, 우리 형광펜 들고 얘들아 로렌츠 곡선 형광펜, 진위계수 형광펜 치세요. 선생님이 중요한 포인트 말고 답으로 나올 만한 포인트들 형광펜 치세요 라고 말할 거야. 자, 진위계수 같은 경우에는 완전 균등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을 균등선 아래 면적값으로 나눈 이유로 자,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을 갖고 클수록 어때? 불평등도가 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한편 소득 점유율을 바탕으로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낼 수도 있고 소득 점유율이란 전체 인구의 소득 총액에서 각 분이 인구의 소득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자, 분일한 소득을 차례대로 정리하여 순서에 따라 동일한 규모로 나눌 때 각 집단을 가리키는데 자, 10분위 분배율은 전체 가구별 소득의 크기에 따라 나누고 5분위 배율을 똑같이 나눈다. 근데 왜 10%, 20% 상위 정하냐라는 거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자, 이 지문이 나왔을 때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는 얘와 얘입니다. 7강 갈게요. 이어서 바로 갈게. 세금을 왜 낼까? 세금을 왜 붙일까? 관세는 국가의 과세원에 따라 물품에 강제적으로 붙여지는 게 우리가 관세라고 해. 자, 예를 든 거야. 뭐 쌀 10kg가 우리나라 우리 쌀은 만약에 5만 원이라고 쳐봐. 자, 근데 일본에서 들어오는 쌀은 10kg에 2만 원이래. 어느 쌀 먹을 거야? 솔직하게 말해야 돼. 모든 반 애들이 다 일본 쌀 먹는다 그랬어.
왜? 이게 합리적이잖아. 2만 원인데 그럼 3만 원으로 뭐 고기 사 먹으면 되잖아. 그치?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 어떤 일이 생겨? 우린 더 싸니까 일본 쌀 계속 먹겠지. 그러면 그나마 얼마 안 되는 벼농사 사람들이 더 안 하겠지. 왜? 팔리지도 않잖아. 그러다가 나중에 한 10년 지났는데 일본에서 너무 싸 20만 원 내 라고 하면 우리는 더 이상 벼농사를 짓는 땅이 없어. 우리는 더 이상 벼농사를 짓지 않아. 그럼 우리 어떻게 해? 울면서 사 먹어야 돼. 그러니 어떻게 하냐면 자, 정부에서 두 가지 합니다. 첫 번째 관세를 붙입니다. 야, 일본 너 우리나라에 쌀 팔 때 2만 원 안 돼. 세금으로 4만 원 더 내. 해서 6만 원의 가격을 붙여서 팔게 하거나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 뭐 하냐면 지원금 혹은 보조금을 줘. 자, 그래서 논농사 짓는 사람들, 쌀농사 짓는 농가에 막 뭐 이렇게 돈을 줘. 그래서 각 얼마 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우리가 2만 원에 쌀을 사 먹을 수 있게끔 한다고. 그래야 우리나라가 계속 우리는 계속 밥을 먹잖아. 계속 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유지가 된단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 얘들아, 관세는 자국의 보호라는 기능에서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봐봐, 우리가 계속 우리만 보호하면 다른 나라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기 싫어? 싫지. 자, 요즘에 딱 진짜 요즘 이슈잖아.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나라는 너무 많아서 모르겠지. 자,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너무 많지만 그중에 중국 많이 싫어하고 캐나다 싫어하고 브라질도 관세 막 때려서 엄청 높게 했어. 그러면 원래 있잖아. 원래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뭐 이제 뭐 캐나다 패딩 사 입는데 뭐 한 10만 원이면 됐는데 막 갑자기 미친 듯이 관세를 때리니까 막 70만 원이래. 그럼 사람들이 뭐야 이렇게 비싸네? 안 사. 이렇게 되겠지? 그럼 캐나다 입장에서는 엄청 우리가 미국을 주요 수출 국가로 많이 수출을 했는데 이것들이 야, 그럼 우리도 미국 거 사지 말자. 그럼 서로 어떻게 돼? 서로 안 팔고 안 사고 안 팔고 안 사니까 서로 계속 불리해지는 거야. 그럼 왜 이렇게 서로 불리한 걸 왜 계속 이래? 선생님도 사실 트럼프의 생각은 잘 모르지만 대략적인 그의 생각은 그래. 미국은 너무 좋은 나라여서 모든 다른 나라들을 다 먹고 살게끔 잘 해줬는데 왜 고마운 줄 몰라? 고마움을 좀 느껴봐. 라는 취지이지 않을까. 관세 되게 중요해, 얘들아. 왜냐면 우리는 수출 국가란 말이야. 우리는 수출을 많이 해서 무역을 되게 활성화해서 먹고 사는 나라로서 우리가 관세를 부여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외국에 뭔가를 팔려고, 특히 뭐 자동차 같은 걸 팔려고 했을 때 세금을 많이 붙여버리면 우리 팔아 못 팔아? 못 팔아. 그럼 너무 경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치? 그런 부분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 문단 먼저 갈게요. 자,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 또는 수량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정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두 개의 포인트를 얘기를 해줬어. 하나는 가격, 하나는 수량을 기준으로 한대.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걸 종가세라고 하고 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걸 종량세라고 그래. 우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 하잖아. 양에 따라서. 자, 우리 쓰레기 버릴 때 무게 재고 버려요? 그냥 그 봉투만큼 버려요? 봉투만큼 버리잖아. 왜? 한 개여도 그게 양이라는 거지. 봐봐. 자, 이 문단에 관세는 수입품 가격을 수량을 또는 과세 표준으로 부과합니다.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걸 종가세 동그라미. 수량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걸 종량세 동그라미. 종가세는 가장 일반적인 관세율의 형태로 과세 표준이 되는 가격, 즉 과세 가격에 백분율로 표시된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액을 산출합니다. 종량세는 상관없어. 그냥 개수에 따라서. 자, 한편 종량가세와 종량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부과하는 걸 선택관세 형광펜 칠게요. 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걸 선택과세, 두 개 다 하는 걸 복합과세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수입품 A를 수입한다고 가정해보자. 자, 1제곱미터에 부여되는 종량액을 200원, 종가세율을 10%라고 해보자. 자, 수입 가격이 1,000원일 때 복합 가격은 선생님 이거 쓰면서 좀 갈게. A라는 상품을 지금
A라는 상품을 처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 자, 종량세액을 200원. 자, 종량세액은 200원이라 그랬고, 종가세는 가격에 10%를 붙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 종량세액을 200원, 종가세율을 10%라고 해보자. 자, 그래서 복합관세는 종량세 200원에, 복합관세는 종량세 200원에, 봐봐, 얘들아. 종가세가 지금 얼마야? 빨리 해줘. 1,000원에 10%면 얼마지? 100원. 오늘 안 좋은 일 있었어? 힘들어, 이제? 그럼 얼마야? 그럼 300원을 낸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실제로 세금은 얼마가 된다고? 실제로 실효세율은 30%가 된다고. 그치? 자, 선택관세에서는 일반적으로 종량세와 종가세 중에, 자, 요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밑줄 치세요. 관세가 더 높은 쪽을 선택하여 부과하므로, 그럼 봐봐. 200원이 비싸, 100원이 비싸. 해줘, 빨리. 200원이 비싸잖아. 그럼 선택과세는 얼마가 돼? 200원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실효세율은, 여기서는 그럼 실효세율은 1,000원에 200원이니까 몇 프로가 돼? 20%가 된다라는 거죠. 그쵸? 자, 선생님이 질문 하나 해볼게. 자, A의 가격이 바뀌어서 A의 가격이 5,000원이 됐어. 그러면 선택과세와 복합과세는 얼마가 될까요? 해봐. 3분 드릴게요. 중요해. 자, 종량세 얼마야? 종량세는 양에 따라잖아. 아까 종량세 지금 1,000원에 얼마 한다 그랬어? 20% 한다 그랬지? 그럼 5,000원에 20%면 얼마야? 10,000원? 얘들아, 이게 핵심이야. 종가세는, 자, A 한 개지. 5,000원 돼도 한 개지. 한 개잖아. 그러면 한 개, 아니 뭐야, 바뀌었다. 미안해. 바뀌었지? 자, 양이 한 개잖아. 그럼 똑같아. 똑같이 200원이야. 10%니까 얼마야? 얘가 500원이 되겠지. 그러면 복합과세 얼마야? 700원이 될 거고. 자, 200원이 비싸, 500원이 비싸? 500원이 비싸잖아. 선택과세는 얼마가 될 거야? 500원이 되겠지.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얘야. 양은 한 개여서 변하지 않는다.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내겠지? 그치? 냈으면 좋겠다. 그치?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넘어갈게요. 뒤에 마지막 8강 봅시다. 자, 심의와 공론조사 갈게요. 자, 구성원들이 집합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은 크게 투표와 심의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6월에 뭐 했어요? 투표했잖아. 그럼 대통령 뽑을 때 우리가 투표, 왜 대통령 뽑는 그렇게 중요한 일을 심사숙고해서 심의 안 하고 왜 투표했어? 전 국민을 상대로 심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어떻게 다 다니면서 물어볼 거야. 투표는 선거를 하거나 가부를 결정할 때 투표 용지에 의사를 표시하여 일정한 곳에 내는 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는 주권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민주주의 요추를 꼽힙니다. 그런데 일군의 이론가들은 다수결을 위한 투표가 구성원의 선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심의에 의한 집합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 심의 동그라미. 심의는 어떤 안건이나 일을 자세히 조사해서 중요하게 보는 과정인데, 자, 구체적으로는 성찰의 의미 가지고 있고, 자, 내적 의미 동그라미 1번, 외적 의미 동그라미 2번, 내적 의미와 외적 의미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혼자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는 걸 내적 숙고라고 하면 다 같이 하는 걸 뭐라 그래? 외적 심의, 외적 숙고라고 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심의민주주의들은 심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해도
최종 결정을 투표에 맡기게 된다고 하더라도 시민은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데 되게 중요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들에 따르면, 자, 따라오세요. 동그라미 1번에 정보의 양이 많을수록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고, 시민은 정보를 모으는 과정이기 때문에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달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자, 이뿐 아니라 시민은 개인의 판단 능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고, 여러 사람들의 상상력과 추리력이 동원되고 서로 다른 입장이 다양하게 공유되면서, 자, 동그라미 2번, 의사결정의 합리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시민은 공적이고 도덕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하는 효과를 낼 수 있고, 자, 익명성의 기초를 두고 있는 투표와 달리 시민은 구성원 각자의 관점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사적 관점에 대한 선택을 막고 공적 관점에 응한 의사결정 과정을 하게 만듭니다. 자, 시민은 결과의 정당성을 높여주어 법규, 질서, 제도 등을 사회에 정착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 자, 수능 비용 형광펜 치세요. 자, 심의를 많이 해서 고른 것들은 수능 비용이 낮아 적응하는데 금방 걸린다고. 크게 정책을 결정했더니 이상해 다시 결정했는데 이상해 다시 하는 재고민하는 비용이 줄어든다는 뜻이야. 그럼 좋지, 그치? 그래서 심의를 통해 새로운 관점과 논리를 획득하는 경험은 다른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 의견 교환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해서 선순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거 투표랑 심의랑 다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람은 뭐 하라 그랬어? 공론조사 하라 그랬어. 자,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면요. 지문 줄 거야. 우리 지문을 열심히 보는 이유 딱 하나야. 지문은 지금 많이 봤지? 또 볼 거지? 파이널 또 보지? 그럼 3번 보고 시험장 가서 지문이 나와. 이거 내가 봤던 지문인데 뭐가 나올 거야? 보기에 사례가 나올 거야. 사례 1, 사례 2, 사례 3. 아, 그럼 이거는 투표, 이거는 심의, 이거는 공론조사 라고 쓸 수 있도록 기역, 니은, 디귿의 답을 쓰시오 라고 나올 거야. 그러면 틀려라 라고 내면 어떻게 낼 거야? 심의, 투표. 자, 그럼 공론조사 나올 타이밍인데 투표. 이런 식으로 답 내면 우리 어때요? 부분 점수 감점되겠지. 보통 문제 이런 유형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공론조사 하는 게 뭐야? 합리적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얘들아, 봐봐. 유튜브를 가장 많이 보는 연령대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중에 누구일까? 10대, 대부분 10대라고 많이 얘기하거든? 너네 많이 보니? 생각보다, 10대 많이 보지. 10대 많이 보는데, 10대는 어떠한 한계가 있냐면, 엄마가 핸드폰 내놔! 스크린 타임 걸어! 그래서 10대가 압도적 1위는 아니야. 보통 10대가 한 2, 3위 정도는 되는데 생각보다 70대, 60대, 70대 연령층이 진짜 많이 봐요. 왜? 옛날 아니라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집 가면 항상 뭐가 틀어져 있어? TV. 근데 요즘에는 완전 다 신식이어서 요즘 TV는 다 뭐가 나와요? 유튜브가 다 나와요. 그래서 항상 그냥 틀어놓으시기 때문에 생각보다 60, 70대들이 보는 연령 시청률이 되게 높단 말이야.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통 우리가 유튜브를 보다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차은우를 좋아해. 그래서 차은우를 검색해서 봤어. 그럼 계속 밑에 알고리즘이 뭐만 떠? 계속 차은우만 떠. 그럼 난 계속 하루 종일 차은우만 보지. 싫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근데 이걸 정치적 성향이랑 연결을 해봐.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정치적 색깔을 말하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A 정치인을 검색해서 봤어. 계속 A만 뜨지. 그럼 우와 너무 이 말이 맞고 너무 맞는 것 같고 모든 영상에서 계속 관련된 얘기를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 정말 훌륭하다. 나 말고 다른 대한민국 국민들도 다 이러한 생각일 거야 라고 떠. 보통 종교와 정치가 많이 그래. 왜? 계속 보고 내가 생각한 게 또 나와. 맞네? 이게 되게 위험한 포인트인데 여기서 지금 제임스 앤서니 다운스는 뭐라 그랬냐면 이를 합리적 무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되게 합리적으로 보는 것 같지만 합리적으로 어때? 국한돼서 반복 영상을 보는 거야. 이게 합리적 무지야. 자, 피시키는 합리적 무지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건 의미가 없지. 또한
피식기는 사안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데도 마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답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입맛에 맞춘 정보만 계속 보잖아. 그러니까 어때? 이런 것들이 엄청 문제가 돼. 자, 이러한 대안으로서 피식키는 공론조사를 제시했습니다. 자, 공론조사는 표본 추출에 의한 조사 방식에 참여자들의 학습과 토론을 통한 수기 과정을 결합한 조사 기법이고요. 자, 공론조사에서는 맨 먼저 수기를 거치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구성원들의 전체의 초기 의견을 파악하는 1차 조사를 실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수기 과정에 참여할 대상자를 선정하고요. 자, 표본으로 선정된 사람들은 심의의 주체가 되는데 이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편중되지 않게 표본을 선정하는 것이 공론조사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한테 좀 공부시켜서 정보 가지고 문제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니?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만 이것 또한 하나의 의견이기 때문에 무조건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한쪽 더 하고 우리 이제 문학 넘어갈 건데요. 자, 얘들아 54페이지 시간 많이 없어서 54페이지 5분만 드릴게요. 54페이지 한쪽만 해보세요. 얘들아 숙제 55페이지까지야. 과제는 선생님이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얘들아 우리 고전 조금만 하고 넘어갈게. 고전 산문이랑 현대소설을 분리하지 않은 이유는 고전 산문은 비중이 좀 적어요. 비중이 적다는 뜻은 뭐냐면, 자, 가천지 문제 유형이 A, B, C, D, E, F형까지 나와. 보통 F가 간혹 험공, 제일 어려운 문항이에요. 국어 기준 문항 수가 보통 9문항 2세트, 6문항. 자, 내가 어떤 학과를 쓰냐에 따라서 내가 뭐 A형을 볼지 C형을 볼지 달라져요. 그러면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자, 고전 산문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중에 한 세트 혹은 거의 한 세트 정도 나와. 근데 그럼 얼마 안 나오니까 하지 말까? 내가 보는 시험에 나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속도를 좀 빨리 갈 거고요. 현대소설 같은 경우에는 3세트 정도 반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할 거야. 현대시 거의 다 나오고요. 고전시 2세트 정도 나와요. 선생님이 아까 사회문화, 과학기술 되게 중요하다 그랬지. 다 나와. 한 5세트씩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비중이 좀 더 중요해 라고 얘기를 한 거야. 내가 어느 학과를 볼지, 그러니까 내가 어느 학과를 볼지가 아니라 내가 보는 학과가 어느 세트 유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전체 지문을 다 준비하고 가는 거야. 선생님 저는 그냥 비중 많이 나오니까 뭐 현대시랑 뭐 사회문화만 파고 갈게요. 다 맞아야 된다니까? 수학 다 맞을 수 있어? 국어 다 맞을 수 있어. 다 맞을 수 있게 공부하면 90점 중에 그래도 80점 나오잖아. 이 한 문제를 통으로 틀리는 경우는 사실 잘 없어. 문제 풀다 보면 중간중간 한 문제의 부분 점수들이 까이잖아. 그래서 국어를 60점 만점 50점 이상, 90점 만점 한 75점, 80점 정도 맞아야 안정적으로 우리가 물론 수학 반 정도 했을 때 합격선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국어 열심히 하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잔소리 많이 하고 갈게요. 그 다음 갑시다. 고전 산문 1강은 굳이 안 할게. 1강은 굳이 안 할 거고 고전 산문 2강부터 나갈게요. 오늘 3강만 할 거야. 조금만 힘내. 자, 2강 봅시다. 채생기후 가볼게요. 오늘 새로 준 책, 지금 새로 준 책 2강 보시면 됩니다. 채생기후. 채생이 아마 선생님 생각에 17, 18살 정도 될 것 같아. 가볼게. 조선 후기입니다. 자, 채생이 아버지에게 잘 다녀왔냐는 인사를 하자. 아빠는 산소가 어떻냐? 정성스레 제사 잘 지냈냐? 채생이 자세히 대답하자 아빠는 그래 공부해라. 채생은 비록 입으로는 소리를 내어 글을 읽었지만 마음은 완전히 김노인의 집에 가 있었다. 하루는 아버지가 채생에게 안채에서 자라고 분부했어. 채생이 밤에 아내의 방으로 들어갔더니 부서진 창과 뚫어진 처마 틈으로 바람이 슝슝 불고 부들자리와 삼배 이불에는 벼룩이 막 들끓었지. 너무 가난하네. 아내는 나무 비녀에 댕강한 치마를 입고 떼낀 얼굴이 삐쩍 말라서 뾰족해졌어.
아내가 일어나 채생을 맞이했으나 채생은 좋은 마음이 전혀 나쁜 새끼네. 지금 아내와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어. 왜? 채생은 오직 김노인의 집에 향기로운 규방에서 누렸던 즐거움이 있었을 뿐인데 이 나쁜 놈 바람났네 지금. 그러면서 채생은 원진의 신 한 구절을 속으로 읊조렸다. 넓은 바다 동그라미. 채생이 놀러 나간 게 아니라 채생이 제사를 지내러 시골에서 서울의 마을로 갔다가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가마꾼들이 와서 채생을 싣고 갔어. 그래서 그때 뭐 했어요? 김영의 집에서는 좀 괜찮은 사윗감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오늘이 길일이니까 오늘 지나가는 이 길을 지나가는 괜찮은 애를 사위로 맞이하리라 라고 했는데 채생이 지나가다 그냥 딱 걸린 거야. 뭐야? 고전소설의 우연성이지. 자, 그래서 채생은 영문도 모르고 맨날 시골에 살다가 이제 김영의 집에 갔더니 너무 좋아. 맛있는 거 이만큼 주고 그리고 엄청 예쁜 김영의 딸이 있는 거야. 그래서 김영의 딸을 보고 첫눈에 반해서 잘 지내다가 집에 왔더니 우리 집은 어때? 우리 집 본가, 내 집은 시골 집은 진짜 너무 싫어. 자, 넓은 바다 동그라미, 강물 세모. 강물이 하찮아 보인대. 무산 동그라미. 다른 구름 세모. 진짜 집에 오니까 너무 싫다 이런 거잖아. 채생은 이 시가 바로 자기 신세와 똑같다고 생각하고 짧은 한숨과 긴 탄식 속에 몸을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 새벽정이 울릴 때가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여서 해가 중천에 오르도록 깨어나지 않았고 아내는 새벽에 먼저 일어나서 생각했어. 아니, 서방님이 평소에는 나와 금슬이 좋아서 잘 해줬는데 이 새끼 성묘 다녀왔더니 변했네. 그치? 아내는 채생의 안색과 옷을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낌새를 알아차릴 만한 단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동그라미. 채생이 차고 있는 배로 만든 주머니가 눈에 띄었어. 전에는 늘 텅 비어 있었는데 지금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자, 의심이 차츰 구름처럼 피어올라 조사해 보기로 했고 몰래 주머니 안을 열어봤더니 작은 비단 주머니가 하나 있었고 자, 봐봐 얘들아.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 갈게. 고전 소설에서 수능이랑 달라. 수능 같은 경우에는 고전 소설이 나왔을 때 채생기호가 나온다고 해도 이 작품의 다른 부분들이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복합적으로 연결돼서 보기를 주면서 좀 확장적으로 생각해봐 라고 나왔겠지만 지금 약수학논술 기준으로는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산문에서 첫 번째 소재, 두 번째 상황. 봐봐. 소재는 지금 여기서 중요한 소재의 포인트는 뭐야? 주머니지. 비단 주머니란 말이야. 왜? 주머니가 상징하는 건 지금 채생과 김영의 딸에 대한 마음이야. 사랑의 징표로 나온 게 주머니란 말이야. 정답이 될 가능성이 있죠. 자, 상황적으로 나오는 포인트는 선생님 이따 또 보겠지만 예를 들어서 보기에서 뭘 찾으라고 줄 거야. 편집자적 논평을 찾아봐. 혹은 뭐 진솔한 부분이 나온 걸 찾아봐. 혹은 앞으로의 전개의 복선을 찾아봐. 라는 보기를 줄 거야. 그리고 나서 뭘 주냐면요. 답을 첫 어절과 끝어절을 써. 자, 첫 어절 한 단어, 끝어절 한 단어를 써 라고 줄 거야. 첫 회에는 안 그랬어. 첫 회는 어떻게 문제를 냈냐면 이러한 상황이 나오는 부분을 서술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 자, 서술하시오 라고 했더니 진짜 서술하시라니까 우리가 서술하잖아. 근데 뭔가 예를 들어서 뭐 사랑이 뭐 정답이 만약에 상승이라고 쳐봐. 근데 막 향상했대. 뭐 사랑이 커졌대. 사랑의 감정이 뭐 올라찼대. 뭐 거듭됐대. 뭐 다 맞는 말 아니야? 몇 명 걸 채점해요 보통? 아까 선생님이 우리 가천대 작년에 8만 명 썼잖아. 그럼 교수님 한 명이 못해도 1000개 이상을 채점해. 선생님도 너네 지금 시험 보면 다 가져가서 채점을 하는데 보통 이제 물론 이제 몇 개 안 되니까 선생님이 이제 한 명 거를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첨삭하고 채점을 하는데 이게 몇천 개면 어떻게 채점해야 돼? 한 명이 한 번 채점하고 끝나면 돼, 안 돼? 잘못 채점할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 자, 교수님 1번, 2번, 3번만 채점하세요 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네모칸 안을 보고 계속 1번은 1번만 계속 채점을 해. 근데 문제는 아이씨 뭐 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근데 이미 내가 앞에 1000장을 채점을 했어. 그럼 또 회의를 해? 그럼 정답 기준을 막 바꿔? 다시 채점해?
이게 진짜 엄청난 일이거든. 이게 막 뭐 시킬 거면 자 야근해 뭐 이렇게 시키면 되지만 뭐 쉽지 않잖아. 그러니까 뭘 주냐면 그 다음 해부터는 어떻게 나왔냐면 찾아 쓰시오라고 바꿔서 나온 거야. 그럼 본문이 있을 때 본문에 어떻게 하면 돼? 본문이 있을 때 본문에 이 부분이 답이면 이 부분을 그대로 찾아 쓴 친구들만 맞게 해준단 말이야.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답을 쓰면서 느끼겠지만 너무 절실해. 진짜 나 너무 합격하고 너무 다 나 맞고 싶어. 시험지에 편지 쓰는 사람들 진짜 많고요. 교수님 저를 뽑아주시기만 하면 진짜 무조건 너무 편지 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 뽑을 수가 없어.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부분이 답인 것 같은데 살짝 애매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다 써. 이만큼 써. 근데 이만큼 쓴 것 중에 답이 있어. 그럼 맞아 틀려? 찾아 쓰래서 이만큼 찾아 썼어. 그럼 맞아 틀려? 야 그렇게 따지면 그냥 지문을 다 쓰면 되는 거 아니야? 틀려. 그래서 다음에 답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첫어절과 끝어절을 쓰라고 바뀐 거야. 왜? 채점하다 죽는다니까? 그래서 항상 뭘 줘요? 조건을 줘요. 조건대로 쓰라고. 그래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알았지? 그래서 고전소설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소재와 상황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문이 안 바뀔 거기 때문에 이 지문을 봤을 때 이거 채생새끼 바람핀 채생이 이제 그렇게 된 이야기구나 기억을 하면 지문 다 안 봐도 이 부분은 이거였지? 이렇게 문제 풀 수 있도록. 자, 그 다음 너 가봐. 그러면서 이제 아빠가 왔어. 이 새끼 어디까지 잘 거야? 공부 안 해. 문을 열고 질책하자. 채생은 놀라서 주섬주섬 옷을 입었다. 아버지가 눈을 돌려서 방 안을 살피다가 뭐야? 작은 주머니를 발견했는데 뭐야? 근데 이 아빠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해괴한 일이다 싶어 채생을 그물 안에 넣어서 대들보에 매달고 아빠가 개패듯이 팼더니 채생이 아빠 사실은요 김영네 집에 가서요 또 막 말을 했어. 아빠가 막 개빡쳐가지고 김영 잡아! 자, 형광펜 포인트 갑니다. 김영은 본래 부귀한 사람이라 재상이나 학사라 할지라도 불러서 볼 수 없는 인물이거늘 하물며 일개 학구 심부름꾼을 보내 멋대로 불러올 수 있겠는가? 자, 정답 포인트입니다. 나 같으면 이 부분 답으로 낼 거야. 김영은부터 있겠는가? 왜? 이 부분이 뭔데? 이 부분이 뭐냐면 다른 색으로 쓸게. 이 부분이 뭐냐면 편집자적 논평 부분입니다. 뭐야? 서술자가 개입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어절 김영은 마지막 어절 있겠는가 를 쓰면 답이 되겠지. 그래서 김영이 와서 김영도 뭐라 그래? 나도 별로야. 사위를 고르는 수레가 공교롭게도 대개 아드님을 만났으니 피차간의 불행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지금 그냥 잘 지내잖아. 그러니까 각자 잘 살자 라고 하면서 서로 도와서 해피엔딩. 근데 이거 해피엔딩이라고 하기에는 본부인은 어떡해? 좀 그래. 뒤에 읽어보세요. 우리 마지막 3강 갈게요. 김진옥정 갑시다. 자, 김진옥정 중략 후 부분만 좀 보고 갈게요. 줄거리 보고 넘어갈게. 자, 김진옥 전이니까 당연히 주인공 누구야? 김진옥이지? 자, 김진옥을 여기서는 원수라고도 표현하고요. 한림은 직책이고요. 원수는 대장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고전소설에서 주인공, 착한 놈, 나쁜 놈, 인물을 구별할 수 있어. 고전소설은 선, 악의 구분이 아주 명확해. 현대소설처럼 읽다가 이게 착하는 거야, 나쁜 거야. 혹은 나쁜 애가 막 착해지기도 해. 고전소설은 그런 거 없어. 그냥 쭉 나빠서 벌 받고 쭉 착해서 복 받고 간단 말이야. 줄거리 봐봐. 자, 천상에서 지은재로 지상으로 내려온 진옥은 진옥 별표 남선호 세모 침입으로 가족과 헤어지고 화산도사 동그라미 가르침을 받은 뒤 장원급제합니다. 이후 진옥은 공주와의 결혼을 거부하며 천정 배필인 유소저 동그라미
남선우가 재침입하자 출전하여 대승을 거둡니다. 자, 귀국하던 진옥은 홀로 배를 타라는 화산도사의 명을 받고 우연히 한 섬에서 아빠를 만나요. 자, 아빠와 함께 돌아가던 길에 진옥은 용왕이 보낸 동자를 만납니다. 봐봐. 중략 전 얘기 해줄게. 자, 얘 김진옥. 자, 김진옥이 그 배야, 배라고 쓸게, 배. 배를 타고, 전쟁에서 이겨서 배를 타고 이제 고향으로 간단 말이야. 근데 고향으로 가던 길에 이제 뭐 바닷속에 사는 용왕이 야, 얘 나 원래 김진옥 너무 멋지잖아. 한번 데려와봐. 라고 그래서 데려와서 지금 김진옥이 어딨어요? 바닷속에서 술 한잔 마시고 즐겁게 놀고 있었어. 그런 찰나에 동국 용왕이, 이 용왕의 여기도 용왕 세계에도 나쁜 용왕이 있지. 용왕이 쳐들어왔단 말이야. 그래서 용왕이 부탁을 해. 한번 나가서 싸워주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김진욱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뭐 나는 일개 인간이고 너네는 뭐 어쨌든 뭐 인어 아니야? 인어 왕이겠지? 인어 왕인데 어떻게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겠니? 라고 겸손한 척을 해. 아니야 너 잘할 수 있어 라고 나와서 겁나 싸워요. 당연히 이겼죠. 당연히 이기죠. 고전소설인데 그런 찰나에 지금 고향에 있던 김진옥의 본부인은 서방님이 안 돌아와. 죽은 거 아니야? 막 속상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나쁜 아까 공주는 김진옥이랑 결혼하고 싶다가 거절당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김진옥 겁나 싫어하는데 안 와. 아싸 뒤졌나 보다 라고 좋아하고 있던 찰나예요. 가볼게. 중략 후 봅시다. 자, 유씨가 할 일 없이 옥중에서 주야로 한림이 돌아옴을 기다리나 오지는 않고 계속 눈물이 나. 하루는 몸이 곤비하여 누웠더니 사문 비문간에 선녀가 구름 속에 내려와 낭자야 인간의 고행이 어땠니? 너 나중에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하고 간데가 없거늘 놀라서 깼더니 꿈이야. 낭자가 슬픈 중에 생각하되 하늘이 나를 도울 건가 봐. 자, 각설 형광펜 치세요. 고전 소설에서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들 각설, 차설. 자, 각설, 차설 뭐야? 아무튼 자, 지금 뭐 하는 거야? 장면을 전환합니다. 장면이 바뀝니다. 차시 김원수가 수부의 대장이 되어 수족신병을 거느리고 동해를 향하여 갔더니 동국 용왕이 천병만마를 거느리고 지경을 범함하느라 원수가 살펴봤더니 제장을 불러서 야, 내 말 어기지 마. 적정이 와서 싸움을 돕습니다. 그랬더니 동국 왕이 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저 따위 인간이 어떻게 나를 이겨. 그랬더니 원수가 어찌 동국왕 너 왕 주제에 이렇게 무례하냐. 너 그냥 나한테 무릎 꿇으면 내가 살려줄게. 자, 동국왕이 겁박대로하여 빡쳐서 칼을 두드리며 내닫거늘 원수가 맞아서 승부를 하는데 어때? 계속 싸워. 자, 용왕이 당치 못할 줄 알고 말머리를 돌이켜 생각하면서 뭐라 그래? 아, 김진욱 겁나 세네. 내 힘으로는 능히 당치 못할지라 하고 운물을 일으켜 천지를 자욱하니 원수가 정의 왕을 잡게 되었습니다. 원수가 패하여 본진에 돌아와서 야, 그래도 용왕이잖아? 도수를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를 아마 이제 우리가 한번 졌다고 무시할 거야. 마음을 약간 방심했을 때 쳐들어가자. 하고 제장을 각각 개그를 가르치고 3경에 밥 먹고 4경에 행군하여 치기를 준비하니 자, 새벽에 쳐들어갔다는 뜻이야. 자, 때정이 4경이 되면 원수가 군사를 휘동하여 적진에 들어갔더니 갑자기 들어와서 어떻게 됐어? 왕이 번신 낙마 세모 치세요. 말에서 똑 떨어졌어요. 원수가 마침 이르러 용왕의 낙마함을 보고 달려들어 왕의 꼭지를 잡자오르니 군사가 달려들어 긴긴히 결박하여 본진으로 보내고 쟁을 쳐서 군인을 거들어 승전고를 울리며 돌아와 장대에 높이 앉아 용왕을 장대하에 꿀리고 항복하라고 했더니 왕이 양천단식기를 맞이하니까 항서를 써서 원수가 항서를 받아 승전한 사연을 용왕께 알게 합니다. 용왕이 대의하여 원수의 부친을 청하여 하는 말이 양계 인재 많은 줄은 이미 알지만 어떻게 그런 훌륭한 사람을 만나서 나를 도와줬어. 고마워 하면서 끝납니다. 고전 우리 오늘 사회문화 했어요. 사회문화 5강에서 8강 숙제인데 선생님 저 앞에 좀 빠졌어요 하는 사람들은 앞부분 채워서 숙제하셔도 돼요. 선생님 답지 드렸어요. 고전 산문 같은 경우에 우리 3개밖에 안 했다. 3강 숙제 얼마 안 돼. 20페이지까지밖에 안 돼. 자, 무조건 숙제 1순위 뭐야? 사회문화 무조건 해. 무조건 많이 출제될 거야. 중요해.
숙제 해야 공부하는 거야. 수업만. 왜냐면 우리 일주일에 1시간 반밖에 너네도 안 만나잖아. 이 시간이 너무 짧단 말이야. 선생님 진도 쭉쭉 나갈 테니까 그거 맞춰 숙제하시고요. 궁금한 점이나 질문할 거 있으면 아까 연락처 드렸으니까 물어보세요. 알았지?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